노년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을 경우 현명하게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절박한 생존의 원칙입니다. 노년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주변의 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지만 현실 앞에선 그 사랑도 종종 외면당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재산을 자기 몫처럼 생각하며 부모가 늙자마자 관심을 거두는 자식도 있습니다. 믿고 맡긴 재산이 오히려 부모의 설 자리를 빼앗는 잔인한 무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럽지만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빼앗긴 채 늙어가는 건 더 끔찍한 비극입니다. 남은 노후를 기대하며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긴 순간부터 시작되는 냉대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식들은 이미 다 받았으니 이제 부모 책임도 끝났다는 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노후 자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삶의 밑바닥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며 선택권을 쥐는 무기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요양보호인을 부를 때도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필요한 건 바로 그 자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는 바뀝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삶에 대한 의지마저 꺾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쓰기 위해 있는 것이고 내 노후를 위해 모은 자산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써야 진짜 잘 산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세가 아니라 노년의 자존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갈지, 방문 간호를 받을지, 식사를 시켜 먹을지 전부 돈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이 쥐고 있다면 그 결정권도 남의 몫이 됩니다. 그것은 노년이 아닌 감금입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외동아들과 함께 살기로 하며 집과 예금 전부를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아들의 부탁이었고 어차피 자기 재산이니 믿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눈치를 주었고 아들은 엄마, 이제 애들 학원비도 많고 라며 생활비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하루에 2끼만 챙겨 먹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려 했지만 택시비가 아까워 걸어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처럼 지내던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어렵게 법적 소송을 거쳐 집 일부와 예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작은 원룸으로 옮겨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건강관리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밥 먹고 병원 가고 가끔 친구 만나 커피 마실 수 있는 이 자유가 인생 최고의 사치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전부 주고 고개 숙이는 삶보다는 내 손에 돈 쥐고 당당하게 늙는 삶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김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증여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순간일 수 있지만 재산은 평생의 결과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보여도 재산 앞에서는 본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 땀 흘려 만든 인생의 결실이며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중요한 자산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넘기는 순간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눈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엔 참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재산을 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예금을 나눠주고 상속을 미리 정리한 후부터 자식의 태도가 차가워졌다고 말합니다. 손주를 데리고 자주 오던 며느리가 발길을 끊고 전화 자주 하던 아들이 점점 무뚝뚝해지고
결국 부모는 집안에서 조용히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재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신뢰의 결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인생의 권한이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결정해야 할 권리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일찍, 너무 감정적으로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과 존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어차피 다 줄 건데 지금 주는 게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은 자식에게는 완료가 되고 부모에게는 소외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난 뒤 연락이 끊긴 자식들, 병원 한번 데려가지 않는 가족들, 결국 요양시설에서 쓸쓸히 눈을 감는 어르신들의 사연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증여는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세무사,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윤정희 할머니는 76세입니다. 3남매를 두었고 막내 아들이 가장 속 깊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윤 할머니는 막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들 중 가장 늦게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미리 막내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 근처에 살면서도 연락이 줄었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에도 바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윤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혼자 병원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렇게 혼자였을까? 결국 윤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와 친해져 동네에서 함께 병원도 가고 장도 보고 반찬도 나눠 먹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희 언니, 아파트는 왜 그렇게 일찍 넘겼어? 그 순간 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성급했다고 느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재산은 손에 꼭 쥐고 살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눠줄 거야.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약속하자. 죽기 전까지 재산은 손에 쥐고 살자고. 웃음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은 미련 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현명하게 사는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내 건강과 돌봄을 위한 비용은 미리 떼어두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노년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느 날 넘어지며 시작되고 다음 날부터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병명들이 쏟아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간병인도 못 부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롭고 차가운 상황에서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내가 미리 준비한 건강자금입니다. 노년에 자식이 있다고 안심하는 건 환상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직장에 치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 돌봄은 늘 후순위로 밀립니다. 효도는 말뿐이고 현실에서는 나중에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때 병원비 한번 나올 돈조차 없다면 당신은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누워서 후회만 남게 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곧 선택의 자유입니다.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건강검진이든 한 번 더 나를 살릴 수 있는 결정은 결국 비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은커녕 굴욕만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려야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며 심지어 무시당하는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워있는 내 옆에서 물 한 컵 떠줄 사람도 없는 상황, 돈을 미리 떼어두지 않았다면 내 몸은 고통 속에 방치됩니다.
간병인을 부르려 해도 하루에 몇만 원씩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했다가 이번 달 카드값이 많아서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순간 그 고통은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이고 간병비와 병원비를 위한 예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정기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고 아플 경우를 대비한 병원 이동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어떤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나를 살립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오순례 할머니는 올해 82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 없이 세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3남매 모두 장성했고 결혼도 했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할머니는 70세가 되던 해 모든 예금 중 일부를 따로 빼어 건강돌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선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지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내가 나를 지켜야지. 실제로 2년 전 오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결국 간병인 도움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건강돌봄 계좌에서 비용을 꺼내 간병인을 불렀고 필요한 약과 식사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자식 없으면 이렇게 못 버티시는데 대단하세요. 그 말에 오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은 이 계좌야. 내가 키운 유일한 자식. 지금도 오할머니는 아프지 않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이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 건강과 돌봄을 위한 돈을 미리 떼어두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진짜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유언장으로 가족 갈등을 미리 막는 준비 방법입니다. 유언장으로 가족 갈등을 미리 막는 준비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 간의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평생 우애 좋던 남매가 유산을 놓고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손주들 앞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단 하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자식들이 알아서 잘 나누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땐 효자 같던 자식도 막상 돈이 걸리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평생 동생을 챙기던 형이 유산 앞에선 내가 장남인데 왜 반반이냐고 소리치고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는 갑자기 앞에 나서서 우리 쪽은 손해를 봤다며 따지고 드는 모습은 너무도 흔한 현실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뜻은 왜곡되고 남겨진 유산은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조각나고 형제라는 이름은 이기심으로 변질됩니다. 가장 평화롭게 떠나야 할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기는 지침서이며 부모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식들이 다툴 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남김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랑의 마무리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특히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메모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무효 처리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종숙 할머니는 올해 84세입니다. 그녀는 아파트 2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겉보기엔 유산 분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 이웃의 유산 싸움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큰딸에겐 살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겐 예금을, 막내딸에겐 자신이 거주하던 작은 집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도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생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살아왔고 나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문장이 인상 깊게 담겼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공증하고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자식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평소 말이 없던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다 생각하고 준비하신 거네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단 한 번도 유산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언장 덕분에 어머니의 뜻을 다시 새기며 서로에게 더 잘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종숙 할머니의 유언장은 동네 노인정에서 가장 현명한 마지막 선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남을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미움이 아닌 감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유언장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기와 착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금융 지식 갖추는 방법입니다. 사기와 착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금융 지식 갖추는 방법입니다. 노년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평온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눈물 위에 밥을 짓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가로채며 웃음을 짓습니다. 자식도 모시지 않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아무런 금융 지식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는 해마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직접 집을 찾아와 감언이설로 속입니다. 국민연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게 장례비를 미리 준비하라는 말로 접근해 통장 비밀번호를 받아내거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상품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자식의 무관심 속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챙기지 않는 자식은 많고 그 틈을 파고드는 사기꾼은 더욱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사라지는 일도 일상입니다. 한 번 속으면 모든 걸 잃고 그 뒤에는 오직 후회와 눈물만 남습니다. 노년에는 철저하게 방어적인 금융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통장은 한 개로 단순하게 관리하며 예금과 재산은 꼭 본인 명의로 분산해둬야 합니다. 절대로 비밀번호나 통장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금융 문자 알림은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기관이나 은행의 무료 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정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친척 따라 무작정 가입하는 보험이나 투자 상품은 피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건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생존이고 자존이고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그걸 남의 손에 쉽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남희 할머니는 78세입니다. 그녀는 한때 친구 소개로 노후 보장형 황금 투자라는 말에 혹해 5천만 원을 한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매달 수익이 나온다며 할머니를 설득했고 친절한 직원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까지 찾아와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처음 2달은 이자처럼 소액이 입금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길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에 자책만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스마트폰 뱅킹도 배웠습니다. 문자로 오는 보이스피싱도 직접 신고하고 이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조언하는 노인 금융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또래 아주머니가 이런 투자 하나 들어보자고 했을 때 김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 돈, 이젠 내 손에만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고 투자보다 소중한 건 내 평온이야.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김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젠 나도 당하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처럼 금융 지식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자식이 나를 모시지 않더라도 나는 내 지식으로 내 돈과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 이후에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할 이유 중 첫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늘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습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에 독처럼 스며드는 비합리적 사고방식이며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인생에서는 신중함과 장기적인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항상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에만 몰두하며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오늘을 허비하고 내일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늘 돈이 급하다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만 어떻게 되면 괜찮아. 며칠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라는 말을 반복하며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그 단기적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그 순간은 조용해지지만 이내 또 다른 급한 상황을 안고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결국 끝없는 임시방편의 반복에 휘말리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난한 친구는 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지금만 넘기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당신 역시 점점 문제 해결을 땜질식으로 처리하게 되고 삶에 대한 긴 안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단기적 선택으로 문제를 키우고 그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들의 비상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너무도 진지하게 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만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레퍼토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정이 있어 도와주고 미안함에 또 도와주지만 결과적으로 당신만 손해를 보고 관계는 피로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귀중한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9세의 배 씨는 친구 송 씨와 30년 지기였습니다. 송 씨는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었지만 배 씨는 그가 한때 잘 나갔던 시절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송 씨는 배 씨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번 달 집세만 내면 괜찮아. 바로 갚을게. 배 씨는 의심 없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신비가 밀렸어. 이번만 좀 더 도와줘.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자 배 씨도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배 씨가 송 씨의 집에 우연히 들렀을 때였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면서도 새로 산 TV와 안마의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배 씨는 그제야 그가 단기적인 위기만 넘기려 했고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송 씨와의 관계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더 이상 금전적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몇 년간 단기적 요청에 끌려다닌 사실에 화가 나며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해결책만 찾는 친구는 결국 당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계획을 당신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당신의 인생마저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급한 불을 끄느라 자신의 시간을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런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응급처치 인생에 휘말리지 말고
당신만의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대체적으로 게을러서 같이 어울리면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대체적으로 게을러서 같이 어울리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노년의 삶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가난한 친구 중 상당수는 생활의 어려움을 운명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텃밭에 나가 흙을 고르고 땀 흘리는 친구를 보고도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사냐며 비아냥거립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삶을 꿈꾸며 부지런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게으른 친구와 함께 있으면 하루가 순식간에 무의미해집니다. 약속을 하면 매번 늦고 결국 만나도 무슨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고 합니다. 당신이 운동하자고 하면 힘들게 왜 그래? 책을 읽자고 하면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고 말합니다. 결국 당신도 점점 나태함에 물들고 몸과 마음이 점점 처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게으른 친구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으른 친구는 자기 생활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타인의 선택에도 간섭합니다. 부지런한 친구가 뭐라도 해보려 하면 그건 안 될 거야. 괜히 힘만 들지라는 말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면 그것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노력과 성취가 자신들의 무기력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열정을 막고 스스로 편해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들은 뒤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친구는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같이 운동하기로 한 날엔 늦잠을 자고 함께 장을 보기로 한 날엔 전화도 없이 연락이 끊깁니다. 당신은 그들을 기다리다 하루를 허비하고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늦잠 좀 잤어. 뭐 어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신의 시간, 계획, 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불쾌함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74세의 장 씨는 최근 지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인 윤 씨가 자주 연락을 해와 같이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장 씨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날 윤 씨는 30분 늦게 나타났고 다음 날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오늘은 그냥 누워있고 싶더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후에도 운동 약속을 계속 어겼고 장 씨가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면 항상 귀찮다, 힘들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장 씨가 아끼는 취미인 수채화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하자 윤 씨는 그 나이에 그림이 무슨 소용이냐.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해라며 비웃었습니다. 장 씨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 그림 도구를 손에서 놓고 며칠을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 씨는 윤 씨와의 만남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윤 씨와의 연락을 줄이고 자신만의 생활을 다시 복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장 씨는 다시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공원 걷기도 혼자 꾸준히 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게으른 친구와 어울리면 어느새 내 생활도 무너진다. 그들은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사람이다. 장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친구는 단순히 행동이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곧 당신의 삶을 깎아내리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삶은 점점 줄어드는 시계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전염됩니다. 그들의 무기력이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기 전에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언제나 불만을 토로하고 세상과 자신에게 불평하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놓치게 됩니다. 가난한 친구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그들의 불행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삶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삶에 대한 희망을 점점 희미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친구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계속해서 물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돈에 대해 불평하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도움을 받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점차적으로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70대 초반의 김 씨는 오래된 친구인 박 씨와 오랜 시간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박 씨가 점점 더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끊임없이 자신이 힘든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자주 우울해했으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며 매일같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고 넌 여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불평은 점점 더 심해졌고 김 씨는 점차 그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박 씨와 만나면 항상 우울하고 피곤한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박 씨와의 대화를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김 씨의 마음까지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박 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박 씨와 거리를 두고 나서 그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활기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씨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불필요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결국 우리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그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항상 돈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그들의 대화에 등장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마저 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재정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돈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가난한 친구는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불평만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돈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걱정에 휘말리게 되며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친구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경제적인 불안정을 공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점차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며 돈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무겁고 반복적으로 돈에 관한 불안감을 전파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며 심지어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 우리는 점차 자아를 잃고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더 소비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박 씨는 예전부터 가까운 친구인 김 씨와 자주 만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씨가 늘 돈에 대해 이야기하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계속해서 불안감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종종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박 씨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를 하던 박 씨는 점차 자신도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김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김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정말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자신도 점점 더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재정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 씨의 불안감을 전파받아 자신도 모르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믿게 된 박 씨는 생활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고 재정적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신적으로도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발전적인 대화보다 비관적인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한 철저한 생존 전략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친구 하나가 당신의 삶을 서서히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친구 중 상당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비관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희망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즉시 무모한 헛꿈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불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을 이야기하면 그 나이에 무슨 계획이냐 해봐야 소용없다며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조용히 꺾고 자신이 가진 어두운 시각을 마치 진실처럼 포장해 들려줍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희망도 도전도 변화도 없습니다. 오직 불행의 되풀이와 운명의 탓만 가득합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엔 듣는 척만 하던 당신도 언젠가는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어느샌가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꺼려합니다.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같은 말로 현실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그들이 만든 틀일 뿐 당신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틀에 당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희망을 조롱하고 새로운 도전을 무시하며 당신의 성취조차 시기와 냉소로 감싸버립니다. 비관적인 대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처럼 퍼져나가 당신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삶에 대한 기대를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뭔가 해보자는 마음 대신
뭘 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도 모르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으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0세의 정 씨는 오랜 친구인 최 씨와 매주 두세 번씩 만나 커피도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워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만날 때마다 그 나이에 뭐하러 그림을 그리냐, 전시회 해봐야 누가 오냐며 비꼬듯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정 씨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무의미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대화 중에도 항상 자신의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언제나 어차피 잘 될 리 없다는 식의 결론이 따라왔고 정 씨가 무슨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최 씨는 늘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손수 만든 엽서를 선물하자 이런 걸 누가 사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말에 정 씨는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 엽서 만들기를 멈췄습니다. 그저 친구의 말 한마디에 그가 아끼던 취미와 열정이 꺾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정 씨는 전시회를 앞두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만난 최 씨는 전시회 날에 비 오는 거 보니 운도 없네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 씨는 자신이 왜 이토록 지치고 무기력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최 씨와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엽서를 만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열렸고 정 씨는 다시 자신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여보, 밥 좀 차려줘. 하루 종일 TV만 봤더니 배고프네. 늙어서도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다가는 결국 외로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자기 인생을 살기 바쁘고 남편은 늙어서도 여전히 나를 부려먹으려 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 남에게 휘둘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늙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식과 남편이 아닌 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5가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는 자식, 남편 다 필요 없다. 5가지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면 최고다 중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세우기입니다. 늙어서는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갉아먹는 인간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 애쓰다가 정작 내 인생은 불행해질 뿐입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존재라면 그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무시하고 돈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이라면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면서 외로움을 채우려 하면 결국 실망만 남습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할 시간에 스스로를 돌볼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정을 위해 참아왔어도 이제는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관계라면 좋지만 평생 무심하고 무책임했던 남편이라면 늙어서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해주길 바라고 늙어서까지 고생만 시킨다면 그런 사람을 왜 내 곁에 둬야 합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도 무조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에너지만 빼앗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이제 멀리해야 합니다. 힘들 때는 찾지도 않다가
자기 고민 들어줄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무조건 끌어안고 갈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함께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만 남기면 됩니다. 결국 노년에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내 행복을 기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용하거나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70대 김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았지만 남편은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 차려주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손주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더 이상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연락 오면 반갑게 받았지만 먼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겼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어내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어도 외로웠던 시간보다 혼자 지내는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늙어서는 결국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면 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곁에 있어도 내 몸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의 손에 의존하며 사는 삶은 비참할 뿐입니다. 늙어서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남의 손에 기대야 하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챙겨주는 척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집니다. 하루 이틀 돌보는 것은 가능해도 몇 년씩 병수발을 들게 되면 결국 짜증이 납니다. 엄마, 이번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가족이라는 것도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동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늙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근력이 없으면 작은 계단에서도 넘어지고 골절이라도 되면 침대에 갇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독입니다. 무조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증상 없다고 방심하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늦어지면 목숨을 위협하는 병으로 변합니다. 치아 관리도 필수입니다. 이가 망가지면 씹지도 못하고 결국 영양 섭취가 어려워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치과 가는 게 귀찮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틀니 신세지는 순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혼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병원 신세지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끝까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버려지거나 요양원에서 외롭게 늙어가게 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한 노년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72세 이 씨는 젊을 때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운동은 귀찮아서 미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며 살았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부터 몸이 급격히 망가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게 힘들어졌고 혈압과 당뇨가 생겨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아픈 몸으로 혼자 병원을 오가며 서러움만 커졌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늙고 병든 순간 불편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친구 김 씨는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했습니다. 60대부터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았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늙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결국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비참해질 뿐입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나만의 힐링 공간 만들기입니다. 늙어서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과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신경 써야 할 대상만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 편히 쉴 곳조차 없다면 노년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을 위한 힐링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내 공간이 없으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은 TV만 보고 자식들은 가끔 와서 어지럽히고 갈 뿐입니다. 온종일 부엌과 거실을 전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방 하나라도 좋고 베란다 한쪽을 꾸며도 됩니다. 내 취향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힐링 공간이 없으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취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만큼은 가족도 세상도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힐링 공간에서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어도 온전히 나를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뿐입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나만의 힐링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68세 정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밥 차려주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자기만의 공간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늙으면 여유로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 남편 뒷정리하고 TV 소음에 시달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음 편히 쉴 곳 하나 없는 게 서러웠습니다. 결국 정 씨는 작은 방 하나를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뭐라 할까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의자를 놓고 꽃을 키우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공간이 생기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휘둘리지도 자식들에게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공간 하나가 결국 내 인생을 되찾아준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할지 신중히 고민하기입니다. 늙어서는 절대 재산을 함부로 자식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쉽게 내주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외로움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돈이 있을 때뿐입니다. 돈이 사라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줬으니 효도하겠지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기대하는 순간 실망만 커지고 돈을 빼앗긴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속이 깊어 보여도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나중에 힘들 때 쓰시게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약속은 사라집니다. 부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돈인데 왜 간섭하냐는 태도로 변합니다. 더 끔찍한 경우는 부모가 남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미리 증여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도 심각해집니다. 누구는 더 받았네, 누구는 덜 받았네 하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도 이럴진데 사후에는 더합니다. 결국 서로 원수처럼 지내며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 때문에 찢어진 가족뿐입니다. 노후에는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돈을 남겨둬야 합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 돈 언제 줄 거야?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어도 목돈을 한 번에 넘겨주는 순간 내 삶은 끝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부모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가 자유롭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병이 나도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있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재산을 쉽게 넘겨주는 순간 부모는 그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남겨둬야 합니다. 70세 김 씨는 자식이 힘들다는 말에 결국 집을 미리 증여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챙겨줄게라는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넘긴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예전처럼 살갑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얻어 혼자 살게 되었지만 손주 생일 때조차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주 연락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김 씨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반면 친구 이 씨는 끝까지 재산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미리 주면 더 편하게 살 텐데라고 설득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덕에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었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늙어서는 돈이 곧 힘이었습니다. 돈을 넘기는 순간 부모의 가치는 사라지고 남는 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5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 갖기입니다. 늙어서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집착하는 순간 외로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엄마, 나중에 봐요라는 말만 듣게 되고 남편에게 집착하면 무시당하거나 짐이 될 뿐입니다. 돈, 사람, 물건 어느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두려워하면 남은 삶이 초조해질 뿐입니다. 늙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사느니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변하고 떠납니다. 기대할수록 상처받고 바라면 실망하게 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남편이든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아봐야 내 마음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관계가 변해도 재산이 줄어들어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자유를 잃습니다. 늙어서는 언제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72세 이 씨는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늙으니 자식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귀찮아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서글펐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는 걸 멈추고 집착을 버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씨는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도 싹 버렸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연락하면 반갑게 받지만 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이 와도 미련 없이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결국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자식도 남편도 아닌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이루며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의지할수록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늙어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명함, 자식 잘 되라고 바쳤던 희생, 주름 하나 없이 남기고 싶었던 체면, 결국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남는 건 병원 진료 카드와 고요한 방 안뿐입니다. 울려주지 않는 전화기, 돌아올 리 없는 문 앞.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노년은 결국 나 혼자 사는 연습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 부질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 중 첫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집도 돈도 자식도 건강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 한 명,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노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아도 단 한 사람의 말벗이 없다면 그 삶은 차가운 감옥과도 같습니다. 텔레비전만 바라보다 눈이 침침해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의 사연에 괜히 눈물이 맺힙니다. 입 밖으로 말 한마디 내뱉지 않는 날이 일주일을 넘기고 그나마 휴대폰 진동이라도 울리면 놀라서 뛰어가 봅니다. 광고 문자였습니다. 허탈하게 웃으며 다시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이대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분이 밀려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다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고 가끔은 같이 시장이나 병원도 가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의식하지 않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존재는 노년의 삶에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대화가 더 귀한 시기입니다. 침묵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생각을 너무 깊게 하게 되고 그 생각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정신이 외로움에 잠식되면 몸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고독사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우리 옆집, 어쩌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며 살려는 기대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그들 인생의 우리는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불쑥 전화하면 귀찮은 기색이 묻어나고 자주 보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쪼그라들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친구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밥이나 먹을까? 실제로 78세의 강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간 방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난 뒤엔 유일한 말 상대도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하는 말이 이따 치킨 시켜주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우산 속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날 이후 거의 매일 같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서로 반찬을 나눴습니다. 명절에도 둘이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고 여름엔 함께 부채를 붙이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다 한번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그 친구 할머니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에 동행하고 입원, 수속까지 대신 해준 사람이 바로 그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일 이후 순자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친구는 거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별 이유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라져도 찾아줄 사람, 그 한 명이면 됩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남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웃으며 찾아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멈추지 않고 매달 통장에 꽂아주는 연금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집도 심지어 건강조차도 세월 앞에선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매달 잊지 않고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다릅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날은 단 하루지만 그 하루가 노년 전체를 버티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연금 없는 노후는 지옥입니다. 돈은 없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면 한숨, 약국에서 카드 긁고 나면 통장 잔액 확인,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숨이 턱 막힙니다. TV 속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라며 광고가 나오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연금 하나 없는 노인은 매일을 불안과 공포로 살아갑니다. 밥 한 끼가 부담이고 치과 예약은 아예 포기합니다.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고친다고. 그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노인의 민낯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친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며 세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이 연금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늦게라도 작게라도 그 돈이 멈추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은 다시 살아갑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삶의 리듬이 다릅니다.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장도 보고 병원도 예약하고 외출도 합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몸도 덜 아픈 느낌입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72세 송재호 어르신은 30년 가까이 작은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바뀌며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남은 건 고장난 허리와 낡은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빴고 송 어르신은 하루하루를 고물상에 자빌 나가며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몇 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던 내역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매달 37만 원. 하지만 그 37만 원은 송 어르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물상 일을 줄이고 주말엔 손주를 만나러 기차를 탈 여유도 생겼습니다. 혼자 여수로 1박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호텔은 못 갔지만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연금 덕이다. 송 어르신은 요즘 동네 친구들에게 연금의 소중함을 전도하듯 말합니다. 야, 젊었을 때 몇 푼이라도 넣어놔라. 늙어서 그 돈이 살 길 된다. 친구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너만큼 연금 자랑하는 사람 없다. 그 말에 송 어르신은 대답합니다. 이 자랑은 해도 된다. 내 돈 들어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멈추지 않고 매달 통장에 꽂아주는 연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유이고 선택권이며 삶의 여유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고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만드는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꼭 갖춰야 할 5가지 중 하나는 끊기지 않는 연금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취미 활동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미처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은 떠나고 일은 사라지고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텅 빈 집안에 내 삶을 채워줄 건 단 하나,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 하나 없이 맞는 노년은 공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만 틀어놓고 리모컨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해가 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무섭게 변합니다. 머리는 멍해지고 입은 굳어가며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그 끝은 우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닫힌 입, 어두운 표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오면 노인의 삶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조차 말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 한마디에 또 마음이 다칩니다. 스스로를 방에 가두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책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늙습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침몰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주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주제를 만들어줍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삶의 에너지가 돕니다. 그렇게 취미는 늙어가는 나를 붙잡아주는 생명의 줄입니다. 가장 무서운 노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삶이 그저 시간을 죽이는 일이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은 점점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취미 하나가 그 무서운 고리를 끊습니다. 작고 소박한 즐거움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꿉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이필자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 대신 과자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저 살아있기만 했습니다. 눈빛은 흐리고 말수는 줄었고 체중도 10kg나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병원 신세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동네 복지관에서 자수교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젊었을 땐 바느질 한번 제대로 못 해봤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실과 바늘을 들고 천에 첫 땀을 꿰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중하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실이 만들어내는 무늬에 작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실에 온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필자 할머니는 매주 2번 복지관에 나가 자수를 놓습니다. 집에서는 틈만 나면 새로운 무늬를 구상하고 자식들에게 손수 만든 수건을 선물하며 뿌듯해합니다. 최근엔 동네 플리마켓에 참여해 자신이 만든 앞치마를 팔기도 했습니다. 팔렸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손으로 만든 걸 사줄 줄 알았겠어요?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늬를 놓아볼까? 취미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의 이유가 되고 하루를 살아갈 의미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작고 소소한 즐거움이 인생을 다시 반짝이게 만듭니다. 결국 다 부질없는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그 하나쯤 있는 취미입니다. 네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자랑이었고 인맥이 곧 재산이라 믿었습니다. 생일이면 줄줄이 문자가 오고 모임에 나가면 술잔이 돌고 전화기엔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독입니다. 가짜 관심, 얕은 정,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텅 비어버립니다. 평생 연락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말끝마다 자랑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을 소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내 평온, 내 건강, 내 진짜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칩니다. 왜 그 사람을 그때 끊지 못했을까? 자식도 형제도 오랜 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피해야 할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마음까지 나누는 건 아닙니다. 피보다 깊은 관계는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편한 관계 하나면 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계 유지의 의무감에 시달립니다. 괜히 연락 안 하면 욕먹을까봐, 모임에 안 나가면 소외될까봐, 억지로 웃고 억지로 밥 먹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이제는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조용히 손 잡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정리해야 할 감정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6세 김희자 할머니는 예전부터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 단톡방에서 시끌벅적하게 일정이 잡히고 모임 날이면 꼭 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엔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자랑, 누군가는 자식 자랑, 또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돌려가며 자랑했습니다. 희자 할머니는 듣기만 하다 겨우 밥값만 내고 나왔습니다. 모임 후 단톡방에는 오늘도 즐거웠어요 라는 말들이 올라왔지만 희자 할머니는 씁쓸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그 단톡방에서 한 사람이 희자 할머니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희자야, 너도 좀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와봐.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그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후로 연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개받은 시 낭송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를 읽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고 낭송을 마치고 나면 서로 따뜻한 박수를 나누는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선 자랑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존중받았고 웃고 울고 함께 공감했습니다. 희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지금은 한 명만 연락 와도 기쁩니다. 그 사람은 진짜니까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인생의 짐입니다. 노년엔 줄이는 만큼 자유롭고 정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남는 건 결국 마음 편한 사람 한 명입니다. 이제는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입니다. 5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의 즐거움 알기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시끄러워야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커야 하고 사람은 많아야 하고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허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모든 소란이 결국은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소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삶은 조용할 때 시작됩니다. 시끄러운 세상은 숨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뉴스는 끝없이 불안을 퍼뜨리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텔레비전은 자극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밖을 나서면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피곤해집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앉아 쉴 곳조차 없습니다. 나이 들어 이 소란한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 건 마치 모래폭풍 속을 맨몸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안달입니다. SNS엔 웃는 사진과 자랑글만 넘칩니다. 자식 자랑, 여행 자랑, 새차 자랑하지만 그 속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결국 자기를 지우는 일입니다. 진짜 평온은 그 모든 것에서 한 발 물러났을 때 찾아옵니다. 조용히 나만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조용한 삶은 도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정이 삶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며 마음을 맑게 합니다. 남들이 떠드는 동안 나는 고요 속에서 나를 찾아갑니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외로움과 고요는 다릅니다. 고요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내 안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정리된 방 안, 조용한 음악, 나만의 책 한 권. 그것이면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 치이지 않아야 합니다. 말 많은 모임, 억지 웃음, 피곤한 대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진짜 나를 만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방문자 할머니는 예전엔 모임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동창회, 반상회, 경로당 회식 불러만 주면 갔습니다. 시끄러운 자리가 삶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돌아와 정신없이 벗은 외출복 사이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와 지친 표정,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리 피곤할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스스로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정중히 거절하고 일부러 산책 시간도 사람들이 없는 이른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정막이 무서웠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해 뜨는 소리, 새소리, 커피 물 끓는 소리까지 그동안 들리지 않던 세상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방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루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옆집 TV 소리 대신 라디오 클래식을 틀고 그날그날 마음에 드는 문장을 노트에 적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도서관에 가고 산책 후엔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누가 보면 심심한 삶이지만 본인은 말합니다. 요즘이 제일 바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바쁘거든요. 한 달 전 예전에 함께 모임 다니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 우리 너무 안 본다며 서운해하자 방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사람보다 나랑 더 친해지고 싶어.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잠시 침묵했고 이내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라고 답했습니다. 조용한 삶은 늙음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다운 순간입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결국 남는 건 고요 속의 진짜 나입니다. 노년에 꼭 갖춰야 할 5가지 중 하나는 바로 조용한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웃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젠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다 부질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가 되는 법,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걔 문자 하나에 벌써 5번 휴대폰 봤다며? 어제 화장하고 새벽 산책 나간 거 진짜 걔 때문이야? 친구들 모임 또 안 나왔대. 완전 사랑아리 중이라던데.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달콤한 줄 알았는데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설렘은 금세 집착이 되고 감정은 폭주하며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체면은 사라지고 친구는 하나둘 떠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덫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헛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한 몇 번의 대화만으로 마음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상상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이번에는 먼저 다가오겠지, 생일에 무언가 준비했겠지.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수록 고통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평소와 다름없는데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웃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혼잣말이 쌓이면서 마음은 금세 뒤엉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기대일 뿐입니다. 헛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 없이 친절했을 뿐인데 기대를 품은 사람은 그걸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긋나는 순간 감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애정이 미움으로 돌변합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는데 그걸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대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고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사람은 진심일 거야 라는 생각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무너지고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하면서 감정은 끝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과 자괴감뿐입니다.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합니다. 한 번 빠지면 더 깊게 빠지고 더 오래 아픕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흘려보낼 수 있는 일도 노년에는 평생의 흉터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71세 유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66세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둘은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함께 가고 같은 클래스를 들으며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 여사는 이건 분명 연인 사이로 발전할 인연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어 혹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 그냥 친구로서 편했을 뿐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냉정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유 여사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후 문화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 자리에서 유 여사는 내가 혼자 드라마 찍은 거지 뭐 다음엔 대본이라도 받아야겠어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허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헛된 기대는 웃음 뒤에 긴 한숨을 남깁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눈에 들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몸도 마음도 무리하게 움직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인데도 새벽같이 나가 운동을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걷고 무릎이 아픈 걸 알면서도 하이힐을 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 무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심장은 예전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아픈 줄도 모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장을 봐가며 요리를 준비하고 피곤한 몸으로 꾸밈새를 유지하고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식사하며 힘을 내는 척합니다. 결국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았구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나를 혹사시키고 있었구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무리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마음에 걸리는 행동도 이해하려 애쓰고 자존심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감추며 연기하듯 행동합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낀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을 없애고 무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무리는 결국 감정적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쌓인 피로와 억눌림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말이 튀어나오고 감정이 요동치며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상대는 당황하고 멀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사랑이 아픔으로 마무리됩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다정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도 관계도 인생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런 여유를 앗아가고 내 삶 전체를 한 사람에게 바치는 위험한 길로 몰아갑니다. 그 무리가 누적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치고 결국 사랑 자체가 고통으로 남습니다. 실제 사례로 천안에 사는 68세 최 여사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63세 남성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있는 날만 나가던 그녀가 이 남성과 자주 마주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노래교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 안 입던 치마를 꺼내 입으며 변화를 줬습니다.
허리디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도 7cm 힐을 신고 같이 노래 부를 기회가 오면 무대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에서는 미역국에 소불고기를 해와서 도시락처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프지 말고 좀 천천히 하라며 말렸지만 최 여사는 이 나이에 불타오를 일이 뭐가 있겠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갑작스레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탈수, 디스크 악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병문안을 기대했지만 그 남성은 죄송하지만 부담스럽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최 여사는 주변에 사랑도 좋지만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더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말에 담긴 허탈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감정은 결국 자신을 가장 크게 다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사랑에는 무리보다 여유가, 집착보다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쿵쾅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차갑네? 왜 웃지를 않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감정을 집어삼킵니다. 평범한 대화도 사소한 농담도 일상적인 행동조차 감정의 도화선이 됩니다. 감정이 집착으로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바빠서라는 말이 날 피하는 거야로 들리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로 왜곡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상처로 물들이고 상대의 진심을 왜곡하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심장이 조이고 웃음 한 번에 온몸이 전율하며 외면하는 듯한 행동엔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의 폭풍은 사실 상대가 아닌 나의 집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도 그 과한 반응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민감하시지? 에서 시작해 점점 무섭다, 부담스럽다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결국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할 관계가 긴장과 경계로 얼어붙게 됩니다. 조금만 말을 아껴도 늦게 답장을 해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라는 질문이 쏟아지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사랑이 아닌 감정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반응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도 무너뜨립니다. 하루 종일 상대의 SNS를 들여다보며 사진 속 표정을 분석하고 메시지 하나에 수십 번의 의미를 부여하며 말투의 변화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집착은 치명적입니다. 말과 행동 하나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설렘보다는 안정, 불안보다는 여유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사소한 반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사랑은 지옥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의 요동은 고요해야 할 노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삶의 균형마저 무너뜨립니다. 말에 예민해질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고독만 짙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의 66세 이 여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64세 남성과 문자로 자주 소통했습니다. 매일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던 중 어느 날 그 남성이 이틀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혹시 기분 상하게 했나요? 왜 연락을 안 하시죠? 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남성은 그냥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라는 답변을 남겼지만 이후 연락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성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기던 오늘은 바쁘네요 라는 말에도 이젠 나한테 관심 없다는 뜻인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던 관계였는데 점점 숨막히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 여사는 지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문자 하나에 내 인생이 들쑥날쑥했어 라며 웃으며 털어놨지만 그 말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사랑이 아닌 감정의 중독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그토록 지켜온 존엄함,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인격이 단 한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말과 행동이 과해지고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됩니다. 상대의 눈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앞서면 자존심은 사치가 되고 체면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로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친절해지고 불편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며 나도 모르게 비위 맞추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야 라며 쿨한 척을 하지만 속은 끓고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상대가 다른 이성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짜증이 나며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친절하게 굴고 더 애써 웃고 더 많이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체면을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챕니다. 요즘 왜 그렇게 애쓰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라는 조언도 체면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자존심이란 건 누군가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랑은 그 자존심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내 감정을 포장하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 사람 앞에서만은 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자존심이 곧 생존의 무기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노년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69세 박 할아버지는 동네 요가 교실에서 만난 62세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운동복에 향수를 뿌리고 항상 수업 30분 전부터 자리를 잡았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외워 매번 챙겨갔습니다. 문제는 박 할아버지가 친구들 모임까지 빠지며 그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수업에 지각하자 무슨 일 있냐고 문자, 전화, 심지어 꽃다발까지 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박 할아버지는 수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네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 사이에선 사랑병 걸린 박 선생이라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술자리에서 내가 그 나이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젊은 애처럼 굴었지 뭐야 라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그 체면은 다시 회복되기 힘들었습니다. 사랑은 좋지만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가슴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품격과 체면 그리고 자존감 위에 서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인연이 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진정한 친구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외롭지 않게 하루를 나누던 친구들이 점점 뒷전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잔소리로 들리고 충고는 질투처럼 느껴지며 대화는 그 사람 이야기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친구들은 지치고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성적 감정에 푹 빠지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평소엔 침착하고 배려심 있던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모든 판단과 행동이 결정되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입장은 무시됩니다. 친구가 아파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의 시간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들은 소외되고 오랜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사랑이 끝났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이미 멀어졌고 위로받고 싶어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감정에 매달려 사랑을 줬다가
진짜 소중한 관계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견딜 수 있어도 친구 없는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입니다. 그 고독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기력이 없을 때 손잡아줄 사람, 마음 터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성에 대한 감정 하나로 잃어버리면 노년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젊은 시절엔 다시 만들 수 있었던 우정도 나이가 들면 결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는 순간 인생의 버팀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성적 감정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눈치를 줍니다. 조금 천천히 해.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보기엔 좀 위험해라는 말들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 모든 말이 귀찮고 마음에 거슬리고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결국 넌 왜 내 행복을 질투해?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는 건 고립된 감정뿐입니다. 실제 사례로 울산에 사는 65세 양 여사는 평소 친구들과 김치 모임이라 불리는 요리 동호회를 매주 즐겼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과 음식도 나누고 건강 이야기부터 자식 자랑까지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던 그녀는 어느 날 60대 후반의 남성과 요가 교실에서 만나 이성적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치 모임에 늦거나 빠지기 시작했고 참석해도 온통 그 남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듣고 조심스럽게 충고도 했지만 양 여사는 내가 인생을 좀 즐긴다는데 왜 다들 말이 많아?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김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남성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양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길로 몸져 누웠습니다. 회복 후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양 여사는 김치 담글 줄 아는 건 여전한데 같이 담글 사람이 없네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젠 다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대가는 10년의 우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쉽게 잃고 다시는 쉽게 얻지 못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